브라질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살려주세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젊은 여성이 여러 명의 건들거리는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여성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있는 듯한 깡패 무리들은 정작 여성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주시하며 거들먹거리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여성의 옆에서 다소 주눅이 든 듯한 진돗개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목격한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루시아나 페레이라입니다. 저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유별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치안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치안 문제나 범죄에 대해 유별나게 예민하게 구는 것은 저의 부모님이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이곳 브라질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다가 강도들에 의해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죠. 워낙 제가 어릴 때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제대로 기억나는 것은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어린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은 기억납니다. 내 딸, 이곳은 늘 범죄로부터 노출된 위험한 곳이야. 절대 밖으로 돌아다닐 때는 혼자서 다니지 말고 우리와 함께 다녀야 해. 절대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나가지 말고 길에서 절대 휴대전화를 꺼내면 안 돼. 길에서 꺼내는 휴대전화는 그때부터 이미 너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 될 테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아버지로부터 듣다 보니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치안 문제에 대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부터는 시간이나 여유가 날 때마다 호신술 도장에 다니면서 호신술을 익혔죠.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용할 것 같은 호신용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위험한 상황들을 상상하며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으로 저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교대를 한 후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벌건 대낮이었고 사람들도 평소보다 아주 많이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를 탄 여러 무리의 남자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이지 매우 놀랐고 심장마비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위험 상황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준비를 해두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불량배들이 나타나자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도망을 가지도 못했고 기껏 수련해오던 호신술을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육체적인 승부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더구나 제 앞에는 한 명의 남자가 아닌 여러 명의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위협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호신용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깟 스프레이나 호루라기들은 지금의 저를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순식간에 그들에게 제압당했고 뭔가를 해볼 시간조차 없이 모든 소지품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나마 한 가지 건진 것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얼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소지품이 다 털려버리고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위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기억 너머에 있던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생각이 나면서 말이에요.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땀 흘려가며 힘들게 수련해오던 호신 무술을 비롯하여 빠듯한 월급을 아껴가며 사모았던 호신용품까지. 실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사는 저였지만 호신술을 익힌 저를 믿었고 호신용품만 있다면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생겨버리자 그런 제 생각은 망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불안한 브라질 치안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주변 사람에게 정보들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를 뜨기 전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더군요. 심지어 저의 주변인들은 저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브라질의 치안 수준을 인정해버리고
마음을 놔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행운이 따라주길, 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성별이 여자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안 되면 절대 혼자가 아닌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직접 당해보니까 그것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꼈으니까요. 아마 그런 일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저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이죠. 그 처절한 무력감을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퇴근길에 같이 갈 동료들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을 지나가는 한 여성이 유독 눈에 띄었죠. 제가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약국을 운영하던 한국계 브라질인이었던 김 여사님이었죠. 그런데 저는 김 여사님을 보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아주 놀랐으니까요. 김 여사님은 다른 어떤 일행들이 없이 혼자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곁에는 적당한 크기의 하얀 개가 한 마리 있을 뿐이었죠. 분명히 김 여사님도 브라질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분이라서 브라질의 치안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아니었을 텐데 저렇게 혼자서 다니는데도 전혀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이후로 궁금증 때문에 한동안 밤잠을 설쳤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김 여사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저의 사정을 들으신 김 여사님은 저에게 솔직담백하게 조언해 주셨고 자신이 그러한 일들에 크게 개의치 않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루시아나, 너한테 그런 아픈 일들이 있는 줄은 몰랐네. 유감이야. 그런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너가 보기에 내가 평온해 보였던 것은 아마도 내가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보았던 경험 때문일 거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뭐랄까, 이곳과는 조금 다른 체계의 치안 수준이 있거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한번 가봐.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다면 개를 한 마리 키워보는 건 어때? 우리 집에 진돗개 성견이 2마리가 있는데 최근 들어 내가 조금 바빠져서 관리하기가 조금 버거웠는데 괜찮다면 네가 입양해도 돼. 그때부터였습니다. 김 여사님에게 입양해온 진돗개 쿵이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은요. 하지만 쿵이가 그런 습성을 지닌 품종의 개였다면 아마도 그 당시에 저는 쿵이를 입양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쿵이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섣불리 입양을 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후회를 했던 적도 있었죠. 당시에는 그저 저의 신변을 보호해줄 용도의 무언가를 찾아다니던 시기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쿵이는 하나의 생명체였고 어쩌면 저의 인생 반려견으로 생각해야 했음에도 그저 나의 경호원쯤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쿵이는 그런 저의 비열하고 저열한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저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는 밥도 먹지 않아서 한동안은 밥을 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그 밥을 먹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과는 다르게 실제로 그 기간이 너무 오랜 시간 이어지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 저 녀석이 아주 얄미웠습니다. 김 여사님에게 진돗개라는 품종은 대단히 훌륭한 혈통을 지닌 고급 견종이라고 했고 실제로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견종이었는데 저에게는 공짜로 내어주셨죠. 그랬기에 김 여사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저것 쿵이에 관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저런 반응을 보이는 쿵이를 보자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그제야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죠. 그리고 저는 진돗개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 녀석은 제가 입양을 해서는 안 될 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돗개는 성견이 된 이후로는 주인 손바뀜이 잘 일어나지 않는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 때문이라고 했죠. 원래의 주인을 잊지 못해서 늘 주인을 그리워하고 새로운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고요. 심지어 어떤 진돗개는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냈지만 수십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쉬지 않고 걸어가 원래의 주인 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자 혀를 내두르며 그동안 쿵이가 저에게 보인 반응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저 녀석은 저를 주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이었고 김 여사님을 아직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녀석의 충성심에 감탄을 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아이를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키워낼 자신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약 석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쿵이를 보듬으려고 노력했지만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에게 지금의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김 여사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자신이 먼저 그런 것들을 인지시켜서 충분한 교육을 해야 했는데 너무 무책임했다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진돗개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녀석의 마음을 마침내 얻고 나면 그 어느 반려견이 부럽지 않게 될 거라는 말도 해주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진돗개와 친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전수하였습니다. 쿵이를 데리고 다시 김 여사님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한동안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원래의 주인이었던 김 여사님이 쿵이의 목줄을 채워 저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자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쿵이가 저를 새로운 주인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쿵이를 목줄이 채워진 상태에서 케이지 밖으로 목줄이 나오도록 한 이후에 문을 닫게 했어요. 그 다음에 케이지 안에 있는 쿵이에게 저의 등을 돌린 채 쿵이의 눈치를 보았죠. 이때 쿵이가 으르렁거리거나 공격적인 눈빛을 보이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 녀석은 아직 저에게 마음을 열 생각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내가 저 녀석 앞에서 등을 보여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공격적인 눈빛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쿵이는 드디어 등을 돌린 저에게 공격적으로 바라보거나 으르렁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케이지 안에 엎드린 채 심드렁하게 저를 바라보는 게 전부였죠. 이제는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먹이를 주며 쿵이의 경계심을 낮추는 단계였어요. 먹이를 줄 때는 반드시 등을 돌리거나 옆에 앉아서 쿵이를 곁눈으로 보면서 먹이를 줘야 했습니다. 절대 마주 앉거나 정면에서 주면 안 되었죠. 그것은 눈을 마주 보지 않는 것과 옆으로 앉는 것, 그리고 다가설 때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먹이를 주고 쿵이가 먹이를 받아 먹으면 칭찬을 하고 나중에는 쿵이에게 직접 먹이를 먹이게 되었죠. 쿵이가 제가 주는 먹이를 직접 받아 먹기 전까지는 절대 케이지에서 꺼내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먹이를 주면서 다른 손으로 쿵이의 턱 밑을 조금씩 만져주었는데 이때 절대 머리를 만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야 했죠. 턱 밑을 만지다가 목 아래를 만지고 그 다음에는 목줄을 만지고 목걸이를 만져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쿵이는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쿵이의 목줄을 채우고 푸는 일이 가능해졌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정말이지 얼마 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뭐랄까, 쿵이에게 조금씩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은 다른 개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개가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고차원의 동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리하다고 하는 그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쿵이와 저는 처음 만난 친구에서 조금씩 절친이 되어가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쿵이와 제가 서로의 인연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병원 근무를 교대하고 퇴근을 하여 쿵이와 산책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쿵이가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느껴지니까 너무나 행복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감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하는 저의 근처에는 갑자기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기 시작했죠. 이 기분 나쁜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저에게 닥친 불행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도시에서도 악명이 높은 브라질 갱단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개 중에서 직책이 높아 보이는 남자가 건들거리며 인상을 한껏 찌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진 것도 별것 없던데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이를 키웠나? 네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내 부하들이 감옥에 갇혔어.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인데 일손이 부족하잖아.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니까 네가 대신 몸으로 좀 때워줘야겠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대로 저들에게 잡혀가면 무슨 짓을 당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갑작스럽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외침은 마치 첩첩산중에 고립된 상황에서 외치는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갱단들이 있는 곳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았고 황급히 이곳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한 상황을 목격한 저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지했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그저 그들에게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는 일밖에는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울먹이던 저는 서서히 그들에게 살려달라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그제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겁에 질리다 보니 그리고 그 녀석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탓인지 까맣게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 곁에 있던 쿵이가 으르렁거리는 것이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쿵이는 한껏 갱단을 경계하더니 저에게 가까이 오려던 갱단 한 명을 그대로 물어버렸죠. 다행히 브라질 도심시가지 중심지여서 사람들이 많이 거니는 거리였기에 갱단들이 총이나 칼과 같은 눈에 띄는 무기들은 소지하지 않은 듯했죠. 쿵이에게 물린 갱단 한 명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고 무기가 없어서인지 주먹으로 쿵이를 가격하려 했지만 쿵이는 그 엉성한 타격을 허용해주지 않았죠. 그 순간만큼은 쿵이의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지금 이 공간에 쿵이와 저 둘만 존재한다는 착각이 들 만큼 말이죠. 쿵이는 아주 재빨랐고 용맹했으며 행동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미 쿵이는 저들을 공격하기 전 많이 고민한 듯 보였고 이미 저를 공격하려는 자들이 분명해진 상황을 파악하고 저들에게 공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판단을 내린 쿵이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죠. 저를 위협하기 위해 다가온 갱단은 총 3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걔가 3명의 사람을 상대하겠나 싶었던 저는 쿵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이 저의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쿵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갱단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급기야 공격받던 갱단 남성은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쿵이는 남은 갱단 2명도 마찬가지로 공격과 대치를 번갈아 가면서 지속했고 그동안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쿵이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쿵이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겼지만 언제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었기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죠. 결국 저는 한국의 품종 진돗개 쿵이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었고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치안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시민의식, 즉 국민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탓이죠. 독일의 어느 레스토랑. 저 사람 왜 저래? 죽었나봐.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 괜히 우리까지 귀찮은 일 생길까 무서워. 이곳에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살다가 다시 모국인 독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보이는데요. 그리고 쓰러진 남성의 주변 사람들은 구경을 하는 듯한 모습들만 보이게 되고 웅성거리기만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목격하던 독일 여성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금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다급하게 예매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독일 여성은 한국에서의 1년 생활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딸 마리아나, 너는 이 아비를 닮아서 사업에 소질이 있는 아이다. 그러니 이 아비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대신 이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최대한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거라. 미국 같은 곳에서 말이다.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많지 않니? 저는 독일에서 자그마한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 마리아나 테레사라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러한 의료기기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다름 아닌 저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너무 힘든 고생들을 하신 탓인지 다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버지는 늘 저에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을 하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 본인은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신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나를 닮아서 사업에 소질이 있는 아이라고 할 때마다 그 말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곤 했었죠.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저 또한 아버지처럼 사업을 시도하게 되면 실패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본인만 모르셨지 사업에 소질이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가 사업을 해서 보란듯 잘 살기를 바라셨던 분이니까요. 그런 분의 마지막 그 영혼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말씀대로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업만큼 큰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말들 중에서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직접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저 또한 그 말에는 동의를 했는지라 사업을 시작하려던 초기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죠. 그 결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기기 사업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는 아무래도 의료산업이 발전했고 의료기술들이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 또한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분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부분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그것으로 저만의 사업을 키워서 성공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독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수요가 있는 곳인 선진국 미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했고 실행했죠. 미국에서 해당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그곳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비즈니스차 만나게 된 미국의 어느 의사를 통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 의사는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리아나 씨, 제가 당신의 그 열정을 잘 알기에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해요. 세상은 조금씩, 아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미국을 상대로만 사업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당신이니까 해주는 말이지만 한국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저 미국 의사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병원들에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인데 미국에 올인을 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뜬금없이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저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컸기에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최소한 알아는 보고 시도는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뉴스로만 봐오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도 다른 정보들이 온라인에 퍼져 있었던 탓이죠. 과연 비즈니스차 만났던 그 미국 의사의 말은 영 허튼 소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한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죠. 만약에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업무를 마치고 다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쪽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시아 시장에도 유심히 진출을 꾀해야 하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실제로 저는 아시아 쪽의 의료 수준을 알아보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저의 생활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의 의술이라고 한다면 일본 정도나 조금은 뛰어난 수준을 갖추고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건 완전한 저의 착각이었고 오판이었습니다. 순환기 내과, 내분비학, 정형외과, 종양학 등의 각종 분야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의료 정보와 지식들이 한방에 뒤집히는 바람에 크게 놀랐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내에서만 통하는 의술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한국의 의술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류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의학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주요 장기 쪽까지 한국의 의학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발전된 것을 확인한 저는 제가 아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물어보았고 이미 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죠. 저만 몰랐던 겁니다. 의료기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혼자서 미국 유럽 쪽에서만 방방 뛰고 있었다니 저 스스로가 정말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진짜 나도 아버지처럼 사업에는 소질이 없는 젬병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 국가인데 어떻게 그런 최첨단 의학 기술들을 섭렵할 수 있었던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 나라의 의학 수준이라는 것은 그리 짧은 시간 안에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룩해낸 타이틀이었기에 더더욱 한국의 의학 수준은 저에게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은 짙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까닭으로 어떠한 비법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어버렸죠.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지금의 세계 정세는 한국이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단 한 번도 사례가 없었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까지 이룩해낸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에 빠져들었고 저의 사업 비전 방향을 미국과 유럽이 아닌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에 올인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누군가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어떤 확실한 증거보다 느낌과 감이 중요할 때도 있는 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느낌과 감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쫄딱 망해버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의 감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한국을 얻어야 저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사업을 확장할 방안을 연구했고 곧바로 한국 관련 바이어를 만났습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일단은 부딪혀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그랬었죠. 하지만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크게 실감하고 있는 중이었기에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과감한 행동력에 처음으로 후회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한국의 바이어는 아주 특이한 제안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 상황이었고 제안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한국 바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협상 테이블에 앉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의 바이어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계약 협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것도 실제 거주를 하며 실생활을 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아니, 뭐 이딴 계약 조건이 다 있어?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랑 내 물건을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저는 도무지 한국 바이어의 생각이 가늠되지 않았고 이해도 되지 않았죠. 심지어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했고 어쩌면 저와의 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빈 둘러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한국에 저의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기에 바이어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오히려 그러한 바이어를 놀래켜주고 감동시켜 주어서 반드시 이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죠. 한국 바이어의 그 어이없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안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고 그저 한국의 의술이 미스터리하게 발전했구나 하는 정도만 알게 되면서 시작된 비즈니스였는지라 더더욱 그랬죠. 게다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부분은 저를 더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길고도 긴,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살아본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훨씬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모든 생활이나 일정들이 단축되는 효과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이점으로 다가왔죠.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인지 모든 업무 처리가 빠르게 처리되었고 필요한 인프라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을 통하여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전혀 없는 한국이었죠. 게다가 음식들은 또 얼마나 맛있는지 제 입맛에 아주 찰떡이었는데 한국 생활 딱 3개월 차부터는 살이 찌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운동까지 겸하며 관리를 했기에 더 이상 찌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한국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던 어느 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제 평생 살아온 나날들 중에서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한국의 어느 자그마한 식당에서 하게 되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이 되면 종종 들리던 제육볶음 맛집에 들려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손님들도 평소처럼 거의 만석에 가까웠는데 이날따라 조금은 시끌벅적하면서도 조용한 이상한 분위기를 풍겼고 저는 그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맛있게 제육볶음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어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앞쪽에서 식사를 하던 노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몸을 옆으로 기우뚱거리더니 툭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다르게 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중년 남자분은 빠르게 쓰러진 노인분에게 다가가더니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분은 정신을 차렸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순간적으로 실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노인분은 정신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앞에 있는 중년 남자분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을 알아채고 감격스러운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러한 장면을 보는데 주책맞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죠. 노인분을 구해주신 분에게 감사했고 또 정신을 차려주신 노인분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이 정신을 차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은 하나같이 박수를 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으로 저의 기억 속에 박히게 된 사건이었죠. 특히 제가 놀랐던 점은 응급조치를 하여 노인을 살린 남자분은 의사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저 사람은 의사이거나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저의 완전한 오판이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바이어와의 계약 조건인 1년이라는 한국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다시 모국인 독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 감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떠나는 날만 기다렸던 저였지만 막상 독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죠. 우울한 기분이 드는 울적함도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적응을 하는데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익숙함에 속아서 깨닫지 못했던 편리함들이 이곳에서는 더없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레스토랑에 들러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주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수다를 떨려고 했던 날이었죠. 처음에는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레스토랑 안은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왜 저래? 죽었나봐.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 괜히 우리까지 귀찮은 일 생길까 무서워.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딘가를 보며 술렁거렸는데 그곳에는 웬 중년 남자 한 명이 있었고 의자 옆으로 쓰러진 상태로 움직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를 뜨려는 사람들만 있었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저였다면 저 또한 저들과 다르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몸은 저도 모르게 쓰러진 남성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재빨리 그의 상태를 살피고 심폐소생 응급조치를 취했죠. 천운이었는지 익숙하지 않은 조치였지만 그 남성은 정신이 들었고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 저는 뜬금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했고 혼자서 훌쩍 한국으로 떠났죠. 저는 독일에서 나고 자란 천상 독일인이었지만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듯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레스토랑에서 쓰러진 남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깨달았죠. 한국인들의 교육 수준과 선진 시민의식이 그리웠습니다. 솔직히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으로의 이민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은 한국을 파트너로 만들면서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민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사업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